안녕하세요. 2016년 카오스 가을 강연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박미나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강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오셨겠지만 저처럼 재밌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애정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 내부로의 여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강연을 위해서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상원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자, 심상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멀리 느껴지는 지구 내부가 대기권과 수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인가? 저는 지구 물리학자입니다. 저는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질문은 사실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을 공부할 때도 아마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약간 지질하게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나? 지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기권, 수권, 직권. 대기권과 수권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직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셨을 때 딛고 서 계신 암석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긴 거리를 채우는 암석들, 지구의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 그것을 통틀어서 오늘 직권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직권은 과연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구 내부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먼저 지구 내부는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쪼개는 날은 지구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구는 마치 양파와 같이 여러 개의 다른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딛고 있는 이 장소와 지구 중심 간의 거리는 6,300km. 제가 애리조나에서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조그만 화면을 보니까 서울까지 얼마나 남았나 뜨더라고요. 10,000km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얼마 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사람은 태양계 끝까지 갔습니다. 태양계 끝까지 위성을 보내서 명왕성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머나먼 거리인데 우리는 벌써 명왕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6,300km 아래에 있는 지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더욱이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각,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로부터 30km, 대략 10km에서 30km 안에 있는 암석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주로 산소와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질로 되어 있는 암석층입니다. 멘틀, 한 3,000km 되는 두께를 가진 지구에서 가장 큰 층입니다. 이 층도 역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암석이 아니라 지각과 전혀 다른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멘틀 암석들은 지각의 암석들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양의 매그니슘과 아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핵, 지구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층입니다.
2층에는 거대한 금속 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층은 순수한 철은 아니고 니켈이 약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가벼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대륙은 항상 이동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각 지질 시대의 지각의 위치를 기록하여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충돌도 하며 때로는 합쳐지기도 하다가 때로는 분리되기도 합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설의 범위를 지났고 벌써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대륙은 움직여 다녔을까요? 판 구조론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지구 표면은 약 40여 개의 딱딱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이 서로 움직여 다니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전 지도와 다른 것은 제가 판의 경계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판의 경계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해령, 이곳은 대표적인 예로 대서양의 바다 밑바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거대한 구조가 북극으로부터 시작해서 남극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는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땅이 그야말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맨틀에 있는 뜨거운 암석이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지각을 탄생시키는 곳입니다. 즉 지구의 지각은 이곳에서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이 왜 특별하냐 하면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암석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단서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앙해령은 대략 2000m 정도 깊이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도 낮고 생명이 존재하기에 대단히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물질이 올라옴으로써 그 주변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맨틀에서 올라온 암석들은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원소를 물에 공급해 줌으로써 이 중앙해령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권과 수권이 만나서 생태계를 탄생시키고 지탱하는 좋은 예가 되겠죠. 지난 한 달 동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의 위치를 다 표시한 겁니다. 지난 한 달, 안타깝게도 경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북핵 실험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과 한 달 동안 엄청난 숫자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떤 장소에서만 국한돼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진원의 깊이입니다. 한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지진의 진원을 다 통계를 내서 각 깊이마다 100km, 200km, 300km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는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경주에서 예를 들어 난 지진은 한 10km 정도 아주 얕은 깊이에서 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무려 600km 그 이하에서, 지표면에서 600km 그 이하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지진을 보시고 계시죠? 일본 열도와 한국을 포함한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규모 2.5 이상의 지진을 표시해 봤습니다. 조그맣게 보이시는 저 원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위치고요.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죠.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더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진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보여드릴 애니메이션은 이 모든 현상을 아울러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중앙해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중앙해령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뜨거운 맨틀의 암석입니다. 이 암석이 지표에 다다르게 되면 물과 만나서 용융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이 용융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며, 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대양 안에서 무려 1억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과학자들이 섭입대라고 부르는 곳, 즉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서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화산작용도 일으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진도 일으키고, 들어갈 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얕은 곳에서 지진이 나는 것이고, 점점 들어갈수록 더 먼 곳에서 깊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를 이해하고 지질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물리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작용이 지구의 표면과 지구의 내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동력학적인 작용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력학적인 작용 자체가 불과 1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억 년. 그동안 해양 지각은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고, 해수 또한 대기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은 지표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광물질, 새로운 암석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구 내부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뜨거워져서 중앙해령을 통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렇죠? 물의 순환에서 하나 빠진 게 바로 이겁니다. 뭘 그린 그림일까요? 지자기장. 지구는 자기장을 갖고 있죠. 북쪽, 남쪽이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자기장을 갖게 되었는가? 지자기장은 지구의 가장 깊은 핵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자기장이 왜 중요한가? 왜 생명과 연관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보시는 것은 조그맣게 파랗게 보이는 게 지구입니다. 무엇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있죠. 태양은 표면에 사는 저희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생명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태양에서는 동시에 생명을 해치는 태양풍이 불어옵니다. 이 태양풍에는 강한 에너지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입자들이 저희한테 그대로 노출돼서 올 경우에 저는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입자들이 왜 저한테 안 올까요? 지자기장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코어가 핵이 이 지자기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구 표면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연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제 목소리는 피파입니다. 피파가 뭐냐면 제가 공기를 끝없이 제 성대로 밀어내면서 공기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하면서 전달되는 게 P웨이브입니다. 피파. 마찬가지로 지진도 이런 피파가 존재합니다. 물론 에스파도 존재하는데 에스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떨리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피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떨리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자, 불과 5분도 안 돼서 지진파는 멘트를 벌써 지났고 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지진파는 핵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 지진파가 끝없이 지구 표면을 쓸고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 20분이 지나면 지구 반대편의 지진파는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지진파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쯤이면 이런 초록색과 빨간색이 지구 내부 모두를 뒤덮을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 곳곳에 지진계가 있습니다. 즉 지진이 비록 국한된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생긴 지진은 지구 내부의 거의 전부를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통과한 지진들은 세계 곳곳에 있는 지진계에서 측정함으로써 마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거나 자기 공명장치로 MRI를 찍으셔서 몸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듯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화 결과의 예입니다. 남아메리카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장소에서 단면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라인에서 선에서 단면을 관계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해양 지각입니다. 놀라우시죠? 이 해양 지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멘틀 최하부까지 다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000km라는 여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구 표면과 멘틀 맨 밑바닥까지 연결되는 순환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지표의 환경과는 무척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압력과 온도가 다릅니다. 멘틀, 암석층, 약 3,00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층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로 되어 있지 않은 고체로 되어 있는 층이 대류를 일으킵니다. 대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이 강의가 끝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출출하시면 아마 라면을 끓여 드시겠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면을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끓기 바로 전까지 기다리시다가 물론 면을 먼저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 조금 참으시고 스프를 먼저 넣어주십시오. 그럼 뭘 보실 수 있냐면 뜨거운 물질이
뜨겁게 달구어진 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표면에서 차갑게 식은 물들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높아져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계속 돌면서 열 에너지를 뜨거운 곳으로부터 차가운 곳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즉 라면 끓이시는 물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이 물질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트를 보시고 계시고요. 파란색 물질들은 지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식었던 해양 지각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지하로 내려가서 멘틀 최하부까지 내려가는 걸 보시고 계시고요. 그 반작용으로 뜨거워진 물질들은 멘틀 밑으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고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고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고체가 워낙 높은 압력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변형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시간 간격은 1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00만 년의 단위입니다. 1년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1년에 이 암석들은 1cm부터 10cm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작용이죠. 멘틀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멘틀 전이대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400에서 600km 깊이에 있는 약 200km 정도 두께를 가진 특별한 층이 있습니다. 이 층에는 어떤 광물이 이 깊이의 압력 조건에서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광물을 20년쯤 전에 실험실에서 저같이 실험을 하는 분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이 깊이에서 안정된 광물들은 1%에서 5% 정도의 물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온 다이아몬드들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실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과학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들을 자세히 그 안에 보면 지하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처음 형성돼서 자라날 때 주변의 암석을 뜯게 됩니다. 그렇게 뜯어낸 암석들 광물들이 이 다이아몬드 안에 포함돼서 지표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비록 그곳까지 뚫고 내려갈 수는 없지만 자연이 저희들을 위해서, 특히 과학자들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된 광물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실험실에서 만든 광물이 발견됐고요. 이 광물이 무려 1%라고 하면 적게 느껴지시겠는데 무려 1%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이 층이 이 1%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물을 합쳤을 때 그 물의 양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물을 다 합친 것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지구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의 양만큼 지구 속에 또 그 물의 양이 존재한다는 것. 멘틀 최하부,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한 2,900km에 있는 층입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요. 제 밑에는 액체로 된 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장소는 멘틀, 즉 암석,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파 연구 결과 놀랍게도 이곳에는 대륙과 거의 동일한 크기의 어떤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와이 밑에 하나 있고요. 아프리카 밑에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왜 이런 구조가 거기 존재하는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학설은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아마 무거운 물질들이 거기로 운반된 것이 아닌가. 지구 형성 초기의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척 뜨겁고 지구 표면은 다 녹아있는 암석의 상태고요. 마그마 대양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표로부터 적어도 400km나 1000km 깊이까지 액체 상태의 암석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겠죠. 대기도 없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에서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온도차가 있는 모든 것에는 대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물성에 따라서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외핵에서도 이런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 대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자연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더듬어 보시면 코일을 감고 거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억하십니까? 그 실험? 여름방학 때 탐구생활에서 하셨던 실험?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몇 세대인지는 밝혀드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성이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이 움직일 때 전류가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까지 숨가쁜 여행이 끝나셨고요.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번 시작할 때 던져드린 질문을 좀 정리해보자 합니다. 지구에는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아우르는 물질의 순환이 존재합니다. 그 물질의 순환은 사실 어떤 물질을 운반했을 때 그 물질이 만약 저장될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즉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움직이는 작용,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대류, 그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광물질과 암석들, 그 모든 것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물의 경우에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입니다. 대기권, 수권, 직권, 내부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질량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상상하기가 힘드시죠? ppm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단위 100만 분의 1, 그렇죠? 뭐 물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 뉴스에서 가끔 들으실 수 있는 단위인데 100만 분의 1, 아주 조그만 양이죠. 내부에 비해서 수권은 약 100 ppm, 먼지조차 안 되는 양이죠. 대기권은 그거보다 적습니다. 1 ppm도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암석이나 광물질들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나 산소나 아니면 수권에 존재하는 수소나 이런 것들을 ppm 단위만 포함하고 있더라도 지구 표면에서 보실 수 있는 수권의 양과 대기권의 양과 맞먹는 양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저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아우르시라고. 중앙해령,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대양지각, 물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습권과 반응합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표의 물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섭입대에 다다라서는 지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순환. 본격적인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의 기원.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도꼭지에서 나오겠죠? 아니요. 그 수도꼭지 이전에 어디선가 왔겠죠? 그러면 물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지구에는 물이 존재할까? 화성의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화성에 물이 있나요? 물이 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습니다. 흙 속에 고체로 있습니다. 얼음. 하지만 지구에는 물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명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몇 가지 가설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설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벌써 지구 내부에는 물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 내부와 지구 표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순환계. 그렇다면 지구 표면에 있었던 물이 혹시 지구 내부로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유구한 지질학적인 역사를 통해서 45억 년,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고, 아니면 물이 혹시 지하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을까요? 지하수 말고요. 산소의 기원.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타시게 되면 절대로 20억 년 이상은 맞추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타임머신을 여시는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구 역사를 통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현재 시점이고요. 지구 역사의 절반가량은 대기가 충분한 산소를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산소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지구 내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잘 모릅니다. 여태까지는 되게 밝은 면만 부각시켜 드렸는데요. 직권은 또한 여러 번 지구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대멸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건 뭐냐면 지표에 남아있는 아주 큰 분출의 흔적들입니다. 화산암들이 덮고 있는 곳을 보시고 계십니다. 빨갛게 표시된 이 암석들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재밌게도 지구 표면에서 생명들이 갑자기 사라진 시기와 동일합니다. 조금은 슬프게도 멸종이 있어야 진보된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보다 더 진보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화성. 이제 지구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화성. 왜 미국은 20년 넘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화성에 그 많은 우주선을 보내고 표면을 탐사할까요? 화성에는 생명이 존재했었을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화성은 아마도 먼저 생명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보다도 더 먼저. 표면 탐사 결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어느 시점에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존재했고 대기도 비교적 생명에 친화적이었고 화성만 발견하면 되는데 아직 안 나와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랬던 화성이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사막 같은 환경이 되어버렸죠.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가설은 있습니다. 다음번에 화성에 가는 나사에서 보내는 우주선에는 무엇이 실려 있는지 아십니까? 지진계가 실려 있습니다. 화성에서 지진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달에서 지진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화성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혹시 화성의 내부가 갑자기 옛날에는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판구조를 없애버린 건 아닐까요? 지구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혹자는 화성이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금성이 지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 쓰는 이유를 아셨죠?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자, 유로파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태양계 내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10명에 6명? 9명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유로파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유로파는 태양에서 아주 멀리 목성 주변을 도는 달입니다. 햇볕도 우리만큼 따뜻하게 쬐이지 않고요. 되게 조그맣고요. 공기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유로파의 겉껍질은 거대한 얼음입니다. 그런데 유로파는 공교롭게도 목성 주위를 돌 때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습니다. 타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돌 때는 중력을 크게 받다가 멀리 돌 때는 중력을 약하게 받다가 유로파 자체가 끊임없이 변형됩니다. 이 변형 작용 때문에 유로파의 내부에는 그 얼음 밑에는 중앙해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해령 기억나시나요? 거기 뭐가 있었죠?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나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2030년에 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절에 살고 있냐면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들도 보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애니메이션이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여기는 태양계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다른 원들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계를 태양계 안에다 몰아넣고 한번 비교해 보십사 넣어놓은 겁니다. 저기 보이시는 행성의 크기들 지구에 비례해서 표시했습니다. 궤도들 지구에 비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눈이 조금 아프실 텐데 어떤 것들은 무지하게 빨리 돌죠. 태양계 외 행성에 가시면 1년이 불과 하루일 수 있습니다. 좋을까요? 너무 빨리 늙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태까지 수천 개의 태양 외 행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를 이해 못한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지구는 항상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나? 제가 답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만약에 저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마 한층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단지 한층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리고 외계인이 있을까? 우리는 혼자일까?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 지구과 관련된 강연은 이제 공룡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공룡인데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육남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널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 그 다음에 과학동화 편집장, 지난번에 사회를 봐주셨는데요. 그 윤신영 편집장님이 같이 오셔서 또 공룡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